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시간이 이번 주도 굉장히 좀 빨리 간 것 같고,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덥고 또 습하고 비도 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모두 건강관리 유의 잘 하셔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 없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비트코인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언제쯤 도대체 오르는 건가? 하면서 투자자들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을 시키기도 하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더 떨어지면 어쩌나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간 걸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즐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길게 보고 가는 투자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빠진 지금 현 시점입니다. 100달러 미만까지 다시 한번 빠지면서 반감기 이슈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반감기 맞나? 이런 약간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지금 못 올라주고 있는데 한번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7월 둘째 주 7월 15일 기점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좀 더 기다림의 미학을 펼쳐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공표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Index는 조금의 그리드 지수, 조금의 탐욕 단계에 아직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역시나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0%가 넘은 현국이고 총 시가총액을 봐서도 TSMC 위에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슬라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이런 부분에서 불장이 왔을 때 또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한번 또 우리가 눈여겨볼 토픽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사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간 보유 확대하면서 비트코인 강세 전망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이야기하죠? 아크인베스트가 이야기하네요. 아크인베스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의 투자 회사죠. 이따가 짚는 걸로 좀 하고 기사 먼저 잠깐 살펴보면 아크인베스트는 월간 비트코인 보고서를 통해서 이 기관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알려주는 이 장외 거래, OTC 거래의 데스크에 비트코인 잔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60%나 증가했다. 즉 다시 말해서 기관들이 지금 장외 거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입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세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OTC 데스크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8,000개에 달한다.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장외 거래로 기관에서 샀다. 아크인베스트는 이 같은 수치는 기관과 다른 대규모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보는 업비트 거래소라든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가격이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대중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나가기 좋은 아주 시점이지만 돈을 더 크게 만지는 기관들은 오히려 OTC 데스크에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더 집중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보고서는 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GBTC가 주가가 올해 8.65달러에서 20달러까지 급등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신탁사인 그레이스케일의 몸집도 점점 커지고 있고 신탁이 보유한 순 자산 가치에 대비한 이 GBTC 주식의 할인율이 마이너스 30%까지 좁아졌다면서 블랙로팅의 ETF 신청에 따른 낙관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 대중들은 다 떠나가지만 OTC 장외거래를 통해 기관 매수자들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이 신탁하는 그 GBTC의 할인율도 굉장히 적어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대 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아크인베스트 CEO가 누구죠? 바로 이 캐시 우드거든요. 캐시 우드고 이분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암호화폐 업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투자 업계의 큰 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고 코인베이스의 주식도 추가 매수하면서 굉장히 대주주에 올랐거든요. 아크인베스트가요. 그리고 약세장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을 전망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의 CEO라고 말씀을 드렸고 암호화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미래를 볼 줄 아는 캐시우드가 왜 자꾸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사고 암호화폐 투자를 늘리는지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아크인베스트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캐시우드가 이끄는 CEO로 있고요. 아크인베스트는 미국에 위치한 투자 관리 회사로서 여러 상장지수 ETF를 관리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크인베스트는 암호화폐에 대한 펀드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아크 암호화폐 혁신 펀드, 아크 크립토 레볼루션 펀드고요. 이런 부분은 공개 펀드가 아닌 사모 펀드 형식으로 조성이 됐다. 이 새로운 사모 펀드에 어떤 암호화폐 상품에 투자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크 인베스트가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만큼 코인베이스 등 다양한 암호화폐 기업과 상품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모펀드가 뭔지 알고 가실게요. 사모펀드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헤지펀드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서 운용되는 펀드다. 딱 봐도 베일에 쌓여진 그들, 기득권 세력들과 같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게 느껴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크 암호화폐 혁신 펀드 아직은 어떤 암호화폐 상품에 투자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이 부분에서 어떤 암호화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우리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추종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레이스케일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서 컨텐츠가 진행이 되고 있죠. 바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 실버트가 이끌고 그 뒤에 파워 비하인드 배우 세력에는 글렌 허친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회사로 오운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력들이 굉장히 들어간 하나의 집단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를 운용하는 신탁사다 라는 부분 꼭 알고 계셔 주시고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 홀딩스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꼭 알아갈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아크인베스트가 추종하는 펀드에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부분 하나씩 어떤 토큰이 있는지 보고 갑시다. 비트 이더 당연히 들어있겠죠.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영지식 증명의 표본이죠. 지캐시 들어가 있고요. 디센트럴랜드 마나 들어가 있네요. 역시나 리플 재단과 뿌리가 깊은 XLM, 스텔라 재단, 스텔라 루멘 들어가 있고요. 호라이젠, 라이프 피어 토큰, 솔라나, 체인링크, 베이직 어텐션 토큰, 파일 코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역시나 근본 코인으로서 EDX 마켓에 상장이 됐죠. 플러스로 요즘에 계속적으로 솔라나와 파일 코인이 조금씩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참고할 때 이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좀 주시를 하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토큰을 담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의 BTC 신탁 상품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지금 26%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GBTC가 뭔지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GBTC란 규제 등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 힘든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대신 사서 이 증권 형태로 주식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살 수 있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비슷한 어떤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 그레이스케일 GBT 신탁 상품 프리미엄이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 수치가 낮아졌잖아요. 원래는 마이너스 50%까지 갔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이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사면 우리가 50% 싸게 반값에 팔게. 그리고 6개월 뒤에 너희한테 다시 줄게. 그때 너희가 팔든 납두든 마음대로 해. 이게 바로 GBTC인데 원래는 50% 거의 반값에 세일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한 30%밖에 세일 안 해요. 즉 다시 말해 뭐예요? 6개월 뒤에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원래는 거의 박앤 세일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소폭만 세일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GBTC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이스케일 자산 신탁사가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비트코인을
6개월 정도 보관해주는 그런 펀드, 그런 지수를 낸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박앤세일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장을 예고하면서 보이기 때문에 상승장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고요. 그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DCG그룹의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탁 상품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6.76을 나타내고 있다. 역대 가장 낮았던 프리미엄이었던 2022년에 50%에 가까웠었지만 이제는 22% 상승한 추세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그레이스케일도 6개월 뒤에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높아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견하는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미뤄볼 수 있는 거는 지금 SEC의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감시 공유 계약의 파트너를 계속적으로 바꾸면서, 즉 다시 말해 세력들의 어떤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이 블랙록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GBTC의 현물 ETF 승인도 지금 신청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블랙록의 신청이 먼저 승인이 떨어질지, 아니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현물 ETF 신청이 먼저 승인이 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 부분에서 물론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의 뿌리는 같지만 어떤 게 더 승인이 빨리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블랙록의 현물 ETF보다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ETF가 더 빨리 승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암호화폐 2분기 거래량이 2019년 이후에 최저이다,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개미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는 기회가 왔다 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고 갈까요? 급격히 식어가는 암호화폐 생태계다.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조금씩 빠지고 가격도 횡보하고, 아무래도 우려사항이 많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 대중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나가는 이슈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블랙록의 CEO ETF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신고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블랙록 CEO는 비트코인은 금융혁명이다 라고 하면서 ETF 승인 계속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죠.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블랙록은 과거 몇 년간 계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문을 열기 위해 판들을 다 깔아놨죠. 그 중심에는 리플사가 중심이 되겠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대중들에게 신호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가 왔다 라고 인지를 하고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 ETF 승인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미뤄볼 수 있습니다. 레리 핑크 비트코인을 디지털 황금이라고 하면서 이제 블랙록이 이야기한 거면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서 제도권 수용이 일어날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기득권 중에 기득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1경원 이상을 굴리는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그 힘은 막강합니다. 지금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들을 계속 바꾸면서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고 한 번 더 SEC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지나가는 이슈다. 무조건적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는 상장이 될 수밖에,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해 주셔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랠리 예측 2025년까지 420% 상승을 전망한다 나오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현재 약 300일 정도 남았잖아요. 내년 4월, 2024년 4월에 있는데 항상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길면 8개월 정도 이후에 불장이 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는 굉장히 큰 불장 사이클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타임 레버리지를 보통 2025년까지 걸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2023년이기 때문에 모아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2025년까지 천천히 한 걸음씩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 이제는 SEC와 리플 소송에 어떤 패소 가능성,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거든요. 즉 다시 말해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소송 간에 리플 측 패소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SEC와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리플이 결국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패소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함께 열어놨다. 존 디튼 주장을 살펴보면 리플이 형사사건 1심에서 만약에 패소한다게 되면 상고할 것이고 그때까지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사 사선인 집단 소송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으며 리플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한다고 내다봤다. 계속적으로 패소한다면 상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 상고가 뭐다? 바로 항소심의 결과에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다시 한번 그런 법률 관계에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소가 오더라도 갈 놈은 갈 수밖에 없다. 이미 기술력이 다 입증이 되어 있고 모든 CBDC에 대한 플랫폼을 구현을 해놨으며 모든 전 세계 결제 회사들과 다 파트너십을 맺어 있고 기득권 세력이 그 뒤를 함께 꼬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놈 가리다. 갈 수밖에 없다. 패소해도 괜찮아요. 절대 기죽지 말고 패소 들어와. 라는 그런 스탠스로 기다리자고요. 하지만 리플은 소송 비용 지출로 약 3년에서 5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소가 나온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운이 되면서 리플사는 몇 년 동안 또 힘든 여정을 겪어야겠죠. 이런 부분 웬만하면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진 말고 배제해 두진 말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상장을 준비하는 리플, 소송 저도 코인은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해 주시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공부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 XRP 발행사죠. 리플이 기업 공개 IPO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엘리노어 테렛은 지난 트위터에서 4월 리플이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고 이 행사에 거의 모든 유명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했다라고 말하면서 로드쇼는 기업과 인수자가 잠재 투자자를 만나 IPO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하나의 마케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테렛 기자는 리플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간 내 상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IPO를 준비하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다만 월스트리트 주요 애널리스트들과 리플의 만남은 IPO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고 경제 전문가도 리플은 예상보다 빨리 IPO를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존슨은 현금이 없는 기업만이 IPO 시장에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다면서 리플은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예상보다 빨리 IPO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차관은 디지털 통화가 스위프트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스위프트 1.0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통화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스위프트 1.0은 종말할 것이다. 이제 스위프트 2.0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미루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푸틴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금융 제재 이후 러시아 은행들은 미국 달러에 대한 접근이 거의 차단되었다. 즉 스위프트 1.0의 망에서 배제가 됐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 국가는 에너지 및 기타 상품 수입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체 통화 CBDC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디지털 루브라, 즉 중국 위안화에 의존해야 했지만 CBDC 도입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디지털 위안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루브라가 나오면서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브릭스 국가들이 브릭스의 통화라든지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루브라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달러의 패권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이 브릭스는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오펙 플러스 19개 국가도 연합을 맺으면서 24개국까지 점점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 계셔야 됩니다. 브릭스 얘기했으니까 인도은행 보고 가겠습니다. 인도 18개국 중앙은행과 CBDC 활용을 논의한다. 달러 지출 막는 긍정적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인도도 지금 계속적으로 CBDC의 발전을 꾀고 있고 브릭스 국가의 하나이다 보니까 달러 지출을 막는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미 인도는 인디안뱅크, 인도은행은 리플과 손을 잡고 있다는 부분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디지털 루피 프로젝트를 통해 리플사와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이고 전 세계의 많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리플 중앙은행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개발에 이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관련 노력으로 인도의 주요 민간은행 중 하나가 2018년부터 리플과 협력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리플은 역시나 CBDC의 중심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인도 중앙은행 총재 디지털 루피 소매 사용자 100만 명 달성을 전망한다. 즉 다시 말해 CBDC는 디지털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고, 그 중심에는 리플에 대한 플랫폼이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셔 주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XRP의 발행사인 리플랩스도 인도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 은행 기관과 협력 중이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2018년부터 인도는 판을 깔아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싱가포르 은행도 DBS,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죠. 중국에서 CBDC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CBDC가 인도, 싱가포르,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권, 유럽 국가에서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뒤처져서는 안 되겠죠. 디지털 시대 준비하는 한국은행 CBDC 연구 총력전에 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CBDC란 무엇인가, 주요국 CBDC 연구 동향, 한국은행 연구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고 디지털 세상에서의 블록체인 세상에서의 그 중심에는 리플, XRP가 있다는 부분을 꼭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멘탈 관리에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 구독자 선생님이신 스티븐 킴 2148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 읽어가면서 우리의 멘탈적인 관리에 확신을 불어넣는 소재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몇 천만 원 버리는 셈 치고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들어와봐, 패소 괜찮아, 해봐, 이런 식의 마인드로 좋아, 몇 천만 원 한번 살짝 잃었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라. 알면 알수록 지들끼리 해먹으려는 냄새가 진하게 풍기네요. 특히나 빌더버그의 축소판인 WEF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죠. 이 부분에서 리플을 공식 파트너로 지정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끼리 모종의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음모론을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어젠다와 관련된 기관 그리고 인물들이 어떻게 액션, 행동하는지 퍼즐을 맞춰보고 단서가 나오면 바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번에도 리플이라는 아이템을 찾은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몇 천만 원 버리는 셈 치고 투자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서 굉장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레퍼런스 자료로 아까 구독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고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지칭합니다. 저명한 기업인이나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서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관회의다. 독립적인 비영리재단이면서 운영이 되고요. 스위스 제네바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계 경제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UN 비정부 가문으로 성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라든지 G7 회담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WEF 세계 경제 포럼이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뭐가 실리고 있나요? 이게 왜 나오죠? 리플, 형이 왜 여기서 나와? 또 나왔습니다. 리플은 인터넷의 가치를 보유하는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 인터넷이라고 불리고 어떤 회사라고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세계 탑 중에 탑인 세계 경제 포럼인 홈페이지에서 리플사가 언급이 됐는지, 이 부분에서 이미 이야기는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음모론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한번 이런 부분에서 생각의 확장으로, 사고의 확장으로 마음을 열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올해 전 세계 최고 엘리트 비밀 회의의 핵심 의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AI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빌더버그 회의가 개최가 됐었고,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오픈 AI CEO가 나왔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구글의 CEO, 구글 전 회장 등등 굉장히 거부들이 참석을 했네요. 그 이외에도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이라든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왔고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까지 왔습니다. 이런 비공개 진행 방식은 스위스 다보스 여기도 언급이 되네요. 세계경제포럼 WEF 등 고위급 회담에서 전 세계 질서에 대해서 음모론을 촉발하지만 주최 측은 토론자에게 더 많은 발언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리플의 가치에 집중하고 과연 그 기득권 세력들, 우두머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액션에 집중하면서 미래에 미리 가 있으며 타임 레버리지를 실천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 이 부분 펼쳐드리면서 확신을 가지세요. 시세 떨어져도 괜찮아. SEC의 패소 오케이 마음대로 해. 왜냐? 우리는 그 기득권 세력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탑 중에 탑이 이미 리플 디지털 세상에서의 암호화폐 세상에서의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XRP 토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 반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타임 레버리지 실현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